진짜 맞아요? 정말 그분 맞나요? 여기는 어느 공항 50대 남녀가 어떤 사진을 보며 오열했는데요. 그들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사람 많은 공항에서 어떤 사진을 보며 울부짖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대표적인 대학 쭌랄롱꼰 대학, 줄여서 쭌라 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리아 남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여성이며 평소 아시아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릴 적 태국 내전으로 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태국의 한인 기독교회의 한 목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가엾게 여겨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 덕분인지 저는 한국 문화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 저는 목사님 그리고 다른 교인분들과 한국 전통 놀이인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팽이치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면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한국 기준 새해가 되던 때인데요. 목사님이 한국에선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1살 먹을 수 있다고 했었죠. 덕분에 어릴 적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떡국을 3그릇도 먹은 적이 있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입학할 무렵 나이가 많으셨던 목사님 부부는 치료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셨고 그 뒤로는 어떤 사연이 생기신 건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쭌라 대학, 저의 사무실에서 여행업협회의 지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태국 여행업협회의 부회장인 유타차이가 24년 8월경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연이 궁금해서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회장의 문제의 발언 내용은 한국의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인기 드라마나 영화로 인해 잠깐 주목받는 여행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만간 관광지로서는 끝이라는 발언까지 했었죠. 그 발언 덕분에 태국의 관광객 수 감소와 한국에서 엄격한 입국 규제의 원인이라는 배경에서 나왔었죠. 특히 중국과 일본이 비자 면제, 아름다운 자연경관, 분위기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비교도 했었죠. 이 발언은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을 자제하자는 반한국 운동과도 직접 관련이 있으며 많은 태국인이 한국 입국 절차에서 많은 입국 거부 경험을 하며 불만을 나타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태국의 100만 인플루언서도 입국을 거부당하며 많은 이슈가 되었었죠. 이 발언이 심각한 논란이 되자 태국 여행업협회는 곧바로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발언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발언과 함께 유타차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태국 여행업협회의 회장은 한국관광청 및 주한태국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과 태국의 관광 및 외교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큰 긴장을 불러왔지만 양국은 여전히 관광 교류에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회 부회장의 발언으로 지난 오래된 태국과 한국의 역사를 부수기에는 이미 너무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죠.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태국에선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한다면 그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한국은 별 볼 일 없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요. 이렇게 태국의 여행업협회 관계자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진실인지 상황을 파악하고자 태국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닌다는 관광지에 가보았습니다. 우선은 태국의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으로 유명한 왓 프라케우에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전이라면 한국인이 붐비며 여러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요. 신기하게도 한산하며 한국인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여행객이더군요. 왓포라고 불리우는 방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은 많이 없었죠. 야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중국인과 일본인이 대부분이었죠. 그랬기에 각 명소에서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울상이더군요. 여행객 자체가 줄어서 매출이 줄어든 문제도 있지만 매너가 없는 중국인들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느 업장은 한국인으로 피해본 곳도 있다면서 한국인 사절이라는 멘트도 적혀 있지만 그곳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해가 있었는 곳도 있었으며 한국인 사절이라고 써뒀지만 정작 한국인이 오지 않아 매출이 떨어져서 울상이더군요. 오히려 중국인들이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태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더군요. 한국도 안 오고 있는데 중국마저 오지 않는다면 태국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옷을 벗고 다니며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것도 참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태국이 워낙 덥기에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는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 덕분에 야시장은 곳곳에서 악취로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태국 여행업협회의 지인과 만나 다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관광 명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이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며 말이죠.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끝에 얼마 전 학회에서 만난 한국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성 교수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는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과거 학회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됐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에 화상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민성 교수와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고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생각보다 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태국 여행 감소에 대해선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와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의 국적이 태국이라 조금 난감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통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의 평균 월급은 한화로 대략 50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한국 대비 정말 적었죠. 당연히 불법 체류자 낙인이 찍히더라도 한국에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 태국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정도 벌 수 있으므로 그 선택이 당연했죠. 저는 민성 교수와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 사태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저를 키워주신 한인 목사님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치료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시곤 돌연 잠적하셔서 솔직히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정보도 없었기에 무턱대고 한국에 갈 수도 없었었죠. 그런 아쉬움에 한국 가는 것을 계속 미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직접 문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직접 가야겠다고 민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고 일정을 공유하니 일부 시간이 된다며 공항에서부터 몇 군데의 명소,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주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가기까지 정보 수집과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만을 기다려왔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대략 6시간 정도가 걸려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행 자료와 민성 교수에게 들은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친절하며 엄청난 규모의 공항이었습니다. 안내가 정말 잘 되어 있던 게 인상 깊었죠. 그랬기에 양부모님이 한국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성 교수와 만남을 기다렸는데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두리번거리던 도중 어떤 한국인 분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었죠. 대부분의 외국인이라면 경계심부터 들었을 텐데 선교사 복장의 한국인이라 그런지 경계심이 그다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분에게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연락하려고 하니 깜빡하고 로밍을 하지 않아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선교사분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의 도움으로 민성 교수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성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30분 정도 늦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 벤치에서 앉아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 선교사분이 자기도 시간이 조금 있다며 기다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감사하다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종교 이야기와 함께 어쩌다 보니 어릴 적 저의 아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부모님인 한인 기독교회의 목사님 이야기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다가 그 선교사분은 양부모님 사진이 있냐는 말과 함께 어릴 적 찍은 하나밖에 없는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러자 그 선교사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죠. 정말 이분이 맞나요? 어릴 적 키워주신 목사님이요. 라는 말에 저는 맞다고 했고 갑자기 저의 심장이 급격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분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선교사분은 정말 잘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 목사님을 모셨다고 했죠. 하지만 10년 전에 치매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태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며 한국에 왔을 때 들었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 내전으로 양부모를 잃은 한 소녀를 대학교 때까지 딸처럼 키우다가 갑자기 치매가 발병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증상이 심해짐을 느꼈다고 했죠.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는 그 소녀에게 큰 아픔을 줄 것 같아 급하게 한국으로 왔고 그 소녀에게 연락하게 된다면 마음이 약해지거나 나의 병명을 들킬 것 같아 연락처를 바꿔버렸다고 했죠. 그렇게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공항 벤치에서 처음 보는 선교사님 품에 안겨서 한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등을 토닥이며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줬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 아닌가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민성 교수가 다 나왔었고 그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저는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자 선교사분이 대신해서 민성 교수에게 사연을 말해줬고 민성 교수도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분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며 저에게 연락처와 이메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꼭 떠나기 전에 연락 주시고 안 된다면 이메일로라도 안부 주고받자며 말이죠. 돌아가신 목사님의 무덤을 알려주겠다 했죠. 그리곤 꼭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민성이 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정을 했죠. 그렇게 저는 민성 씨와 한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탓에 아픔을 뒤로 한 채 일정을 미룰 순 없었죠. 우선 민성 씨와 한국에서도 존재하는 여행업협회 관계자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관계자분에게 현재 태국 현지 상황에 대해서 공유해줬습니다. 중국인이 피해를 주고 있는 점,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점 등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태국에서의 문제점들을 공유했죠. 그리고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분에게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에 여행 오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비매너, 이상적인 행동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태국인의 불법 체류자 비율, 그리고 마약, 조직적인 폭행 등등 많은 불법적인 일들로 한국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태국인도 있다며 앞으로 충분한 교육과 불법 체류와 마약 등등 불법적인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게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죠.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방향을 찾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도 이어나갔죠. 민성 교수가 힘들게 만남을 주선해준 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분은 개인 사정으로 이름과 직급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라는 답변만 해주었죠. 그 관계자분은 현재 태국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긴 한데 태국과 한국 양국가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의논할 부분이 정말 많다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행업협회, 민성 교수, 일반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알려진 태국 불법 체류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서
태국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수치를 당국에서도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하지만 확실한 건 최근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답변은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과 한국 간의 중요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쉽지만 아직은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꼭 해결해준다며 이메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한국 관계자분의 긍정적인 답변에 큰 힘을 얻으며 한국에서의 중요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저와 민성 교수 그리고 한국 관계자분의 미팅이 끝난 후 뒤풀이 겸 간단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민성 교수는 다른 일정 때문에 나머지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었었고, 대신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며 한국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남은 4일 정도의 일정을 보내게 되었죠. 솔직히 어릴 적 양부모님인 한인 목사님 고국의 나라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긴 했지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한인 목사님도 저를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했지만 좋은 대학을 가며 보답하려는 찰나 한국으로 떠나시고 연락이 되질 않아 한편으론 배신감도 생기긴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배신감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리움만 남아있긴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우연한 기회로 한인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니 더욱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저의 전화벨이 울리며 발신자를 확인하니 그때 인천공항에서 도움 주셨던 선교사분이셨죠. 저는 반갑게 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보내고 있냐는 말과 함께 시간이 되냐고 물었고, 저는 내일부터 3일 정도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반가워하며 남은 일정을 함께 하자는 제안과 함께 목사님의 무덤, 현재 납골당에 안장되어 있는데 그곳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죠.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날 선교사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분과 간단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납골당에 가기에 앞서 아직 한국의 관광 명소를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다고 하자 몇 군데 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이 너무 궁금해서 가자고 했죠. 저는 경복궁의 압도적인 조선시대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으며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기다가 한복까지 빌려 입으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죠. 북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고, 골목길을 따라거리며 다양한 종류의 한옥과 예쁜 카페, 그리고 소품 매장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와 선교사님은 한옥마을 근처 식당을 찾았고,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자주 먹는다는 비빔밥과 불고기 그리고 부침개를 주문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비빔밥과 불고기, 부침개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비주얼의 맛도 비슷하겠거니 하고 익숙하게 비벼서 한 입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은 무슨 일이냐며 혹시 맵거나 입에 맞지 않는 거냐며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릴 적 목사님이 비빔밥과 불고기를 자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난 후 목사님이 해주시는 비빔밥과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태국에 있는 수많은 한식점을 찾으며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지만 목사님이 해주시는 맛을 찾지 못해 정말 아쉬워했는데 여기서 한 입 먹자마자 어릴 적 목사님이 해주셨던 비빔밥과 불고기 맛이 똑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하며 식사를 마쳤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떠났죠.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순수함과 깨끗함의 상징, 그리고 은은한 좋은 향을 풍기는 백합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합 한 송이를 예쁘게 포장하여서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에 안장되어 있는 목사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마지막으로 보았던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항상 웃으시며 반겨주던 모습이 떠오르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꽃을 놔두고 목사님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가버렸냐는 아쉬움에 가득 찬 말을 하며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자 선교사분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납골당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과 함께 선교사님과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참을 걸었죠. 태국에서 한국, 중국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국에 왔는데 과거 양부모님인 한인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간 이유와 흔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은 여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태국, 한국, 중국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민성 교수와 여행업협회 그리고 정부 고위직 공무원분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죠. 아마 과거에 사로잡혀 한국에 오지 못했다면 절대 어릴 적 목사님의 흔적과 고위직 공무원과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겠죠. 저는 숙소로 오며 이번 한국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쓰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후기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뒤에 남아있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